한국,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도쿄 외무성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11월 11일 다카이치 총리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 선언했죠. 일본 전역이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단 16일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11월 27일 새벽 한국이 누리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위성 13기 전부 성공. 그중 하나가 독도 상공을 90분마다 통과하기 시작했죠. 합성 개구 레이더, 전천 후 감시 가능. CNN이 속보를 쐈습니다. 다카이치의 최악의 타이밍. 지지율이 사흘 만에 11% 폭락했어요. 일본의 도발이 오히려 한국 우주 기술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겁니다. 저는 그 모든 순간을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목격했죠. 한 나라는 무너지고 한 나라는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의 압도적 방역, 그 16일간의 전말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 전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11월 11일 새벽 3시,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모니터 속 숫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한국 논문, SNS, 부품 데이터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발사 준비 완료. 그런데 일본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다카이치 총리는 독도 발언까지 했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일본이 스스로 함정에 걸어 들어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에단 크로웰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나 20년 넘게 국제 외교 데이터를 분석해왔죠. 지금은 일본 외무성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일은 간단합니다. 숫자를 읽고 패턴을 찾고 위험을 예측하는 거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여도 데이터는 진실을 말하죠. 그날 새벽, 저는 도쿄 외무성 자문관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깜깜했어요. 건물 안은 텅 비어 있었죠. 모두 퇴근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갈 수가 없었어요. 모니터 속 데이터가 계속 저를 붙들고 있었죠. 한국 항공우주 논문 12편을 분석했습니다. 평범해 보였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했죠. 시험 탑재 완료, 레이더 검증 완료, 이런 표현들이 반복됐습니다. 일반인은 못 봅니다. 전문가만 읽을 수 있는 신호였죠.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이건 발사 준비가 끝났다는 뜻 아닙니까? 부품 수급 데이터도 이상했습니다. 한국의 특정 우주 부품 수입이 9월부터 뚝 끊겼어요. 보통은 계속 들여오죠. 그런데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준비가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부품이 필요 없다는 거죠. SNS도 확인했습니다. 한국 우주연구원들의 계정을 추적했죠. 10월 중순까지는 활발했어요. 작업 사진도 올리고 동료들과 대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말부터 조용해졌죠.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이건 평범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숨기는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런 패턴을 봐왔습니다. 발사를 준비하는 나라는 반드시 흔적을 남기죠. 미세한 노이즈가 나옵니다. 논문이 늘어나고 부품 수급이 급증하고 연구원들이 바빠지죠.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완벽한 침묵이었죠. 저는 손을 떨며 달력을 펼쳤습니다.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시간순으로 배열했죠. 논문 발표일, 부품 수급 중단일, SNS 침묵 시작일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한 날짜가 떠올랐어요. 11월 27일. 모든 선이 그날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11월 27일에 뭔가를 하려는 겁니다. 발사죠. 그것도 큰 거 말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였죠. 그는 11월 11일, 바로 그날 독도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죠. 지지율을 올리려는 무리수였어요. 저는 뉴스를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위험했습니다. 11월 11일 도발, 11월 27일 발사 예상. 정확히 16일 차이죠. 이건 국제 언론이 가장 좋아하는 구조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죠. 일본이 도발하고 한국이 기술로 대응하는 그림 말입니다. 저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한국 발사 임박, 일본 외교 위기 가능성. 세 가지 핵심 예측을 넣었습니다. 첫째, 한국 발사 성공 확률 92%. 데이터가 너무 깔끔했어요. 준비가 완벽하다는 뜻이죠. 둘째, SAR 위성 탑재 가능성 87.3%. 한국 논문에서 레이더 검증이란 표현이 반복됐습니다. SAR 위성을 의미하죠. 셋째, 독도 상공 통과 궤도 가능성 81%. 궤도 계산을 역추적했습니다. 한국이 쏘아 올릴 위성은 독도 상공을 90분마다 지나가게 돼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 발사가 성공하면 국제 여론은 일본을 조롱할 것입니다. 새벽 5시, 저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카모토 과장에게 직접 보냈죠. 그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저는 기대했어요. 최소한 읽어보기는 하겠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카모토 과장이 제 보고서를 휴지통에 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죠.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은 늘 말뿐이라고 했대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라고 했잖아요. 숫자가 말하고 있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일본 외무성 전체가 한국을 무시하고 있었죠. 복도를 걸으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조직은 아무것도 듣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데이터보다 자존심이 앞서는 곳이었죠. 30년 경력이 뭡니까? 숫자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는 자문관실로 돌아와 다시 모니터를 켰습니다. 한국 데이터를 더 깊게 파고들었죠. 혹시 제가 틀렸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모든 수치가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11월 27일, 한국이 움직입니다. 일본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새벽 하늘은 고요했어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한국 데이터를 추적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제 경고를 무시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숫자가 계속 말하고 있었죠. 한국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입니다. 11월 13일, 저는 한국 항공우주 논문 12편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더 자세히 봤어요. 표현 하나하나를 해부했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암호 같은 문장들을 말입니다. 시험 탑재 완료. 레이더 검증 완료. 궤도 안정성 확인. 일반인은 그냥 지나치는 표현들이죠. 그런데 전문가는 압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말입니다. 발사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였어요. 특히 레이더 검증이란 표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건 SAR 위성을 뜻하죠. 합성 개구 레이더 위성입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지상을 촬영하는 위성이에요. 밤에도 구름 속에도 찍을 수 있죠.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이 SAR 위성을 쏘아 올릴 확률은 87.3%. 너무 높았어요. 이건 거의 확정이라는 뜻이죠. 다음은 SNS였습니다. 한국 우주연구원들의 계정을 하나씩 추적했어요. 이름은 밝힐 수 없죠. 그런데 패턴은 명확했습니다. 10월 15일까지는 활발했어요. 작업 사진도 올리고 동료들과 농담도 주고받았죠. 한 연구원은 커피 사진을 올리며 야근이 끝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10월 20일부터 달라졌습니다. 게시물이 뚝 끊겼어요. 아무 말도 없었죠.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추적하던 연구원 8명이 동시에 침묵했어요. 저는 한 장의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10월 18일에 올라온 사진이었죠. 연구원이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배경에 장비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장비 배치를 분석했죠. 그리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건 최종 점검 단계의 배치였습니다. 발사체에 위성을 장착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무심한 듯 올린 사진이었지만 제 눈에는 결정적 증거였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10월 20일, 한국 발사 준비 완성. 이후는 침묵뿐.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숨기는 겁니다. 11월 15일,
저는 다시 일본 정부에 경고했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으로 썼죠. 보고서 제목은 이랬습니다. 독도 발언 후 폭풍 예측, 한국의 기술적 대응 가능성. 저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한국이 11월 27일 발사에 성공하면 국제 언론은 일본 도발과 연결시킬 것입니다. 16일 차이는 완벽한 스토리 구조죠. 둘째, SAR 위성이 탑재되면 한국은 독도 상공 감시 능력을 확보합니다. 일본 도발에 대한 기술적 대응으로 해석될 거예요. 셋째, 이 모든 게 맞아떨어지면 일본은 국제 무대에서 조롱당합니다. 도발했다가 되레 당한 꼴이 되는 거죠. 저는 보고서 끝에 붉은 글씨로 썼습니다. 지금 독도 언급을 자제해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보고서를 사카모토 과장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이번엔 부과장에게도 복사본을 보냈죠. 제발 읽어보라고 데이터를 확인해보라고 간청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사카모토 과장을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는 비웃었어요. 크로웰, 한국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들은 늘 말만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데이터를 보셨습니까? 87.3%입니다. 이건 거의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카모토는 손을 저었죠. 숫자 노름은 그만하십시오. 30년 경력이 말해줍니다. 한국은 안 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30년 경력이요? 그 경력이 데이터를 이깁니까? 숫자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카모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버렸죠. 저는 복도에 혼자 남았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조직은 정말 아무것도 듣지 않는구나 싶었죠. 그날 밤 저는 다시 자문관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를 켰어요. 한국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죠. 혹시 제가 틀렸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모든 수치가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발사 성공 확률 92%, SAR 탑재 가능성 87.3%, 독도 상공 통과 궤도 81%. 저는 달력을 다시 펼쳤습니다. 11월 11일 다카이치 총리 독도 발언. 11월 27일 한국 발사 예상일. 정확히 16일 차이죠. 이건 영화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국제 언론이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틱 구조예요. 일본이 도발하고 한국이 기술로 응수하는 그림 말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은 화려했어요.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웃고 있었죠. 일본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도 올랐어요. 우익 게시판은 환호했죠. 그런데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12일 후면 모든 게 바뀐다는 걸 말입니다. 저 웃음들이 사라질 거라는 걸요. 저는 노트에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됐다. 일본은 비가 오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휴지통 위에 떨어진 제 보고서가 보였습니다. 구겨진 종이 한 장이었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 종이가 일본의 미래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일본은 시끄럽게 무너지고 있었죠. 그런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만 빼고 말입니다. 11월 25일, 저는 한국 나로우주센터 실시간 카메라를 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틀 후면 운명의 날이죠. 제 예측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화면 속 발사대가 보였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었어요. 텅 비어 있었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혹시 제가 틀렸을까요? 모든 데이터가 거짓이었을까요? 그날 밤 11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조명이 켜졌어요. 발사대 쪽으로 무언가가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죠.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리호였습니다. 3단 로켓이 발사대로 이송되고 있었어요. 조명 아래 드러나는 기체의 실루엣이 웅장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정말 끝났어요. 제 예측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진짜로 쏘아 올리려는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본 외무성 당직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크로웰입니다.
긴급 보고 올립니다. 한국이 지금 발사체를 이송 중입니다. 당직 공무원은 한숨을 쉬었어요. 크로웰 씨, 또 그 얘기입니까? 한국은 늘 하던 일 아닙니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신경 쓸 필요 없다고요? 이틀 후면 일본 외교가 무너집니다. 당직 공무원은 전화를 끊었죠.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었어요. 일본은 끝까지 눈을 감고 있었죠. 11월 26일 오전 한국우주항공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일정 확정. 11월 27일 새벽 1시 13분. 저는 뉴스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제가 예측한 날짜와 똑같았어요. 11월 27일. 모든 데이터가 가리키던 그날이죠. 저는 다시 계산했습니다. 제 예측 3가지를 재확인했어요. 첫째, 발사 성공 확률 92%. 한국의 준비 상태를 보니 더 높아진 것 같았습니다. 95%는 될 거예요. 둘째, SAR 위성 탑재 가능성 87.3%. 한국 언론 보도를 보니 차세대 중형위성 4호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셋째, 독도 상공 통과 궤도 81%. 궤도 계산을 다시 해봤어요. 태양동기 궤도로 쏘면 90분마다 독도 상공을 지나갑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셋 중 둘만 맞아도 일본은 끝납니다. 그런데 셋 다 맞을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SNS에는 다카이치 총리 찬양 글이 넘쳐났어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죠. 일본 외무성 내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도에서 공무원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말하고 싶었죠. 내일 새벽이면 그 웃음이 다 사라질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입을 열지 못했어요. 어차피 아무도 듣지 않을 테니까요. 11월 26일 밤 11시, 저는 자문관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나로우주센터 실시간 화면이 떠 있었어요. 누리호가 발사대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조명이 기체를 비추고 있었죠. 흰색과 주황색의 로켓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건 발사체가 아니라 선언이라고 말입니다. 한국이 우주에 남기는 서명이었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증명이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그걸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11월 27일이 시작됐어요. 발사까지 1시간 13분 남았죠.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전쟁도 아닌데 이렇게 긴장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손끝이 차갑고 등에서는 땀이 흘렀죠. 제 평생의 예측이 지금 검증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화면 속에서 한국관제센터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0분 전. 최종 점검 완료. 발사 준비 완료.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긴장감이 화면 너머로 전해졌죠. 저는 모니터 앞에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5분 전. 4분 전. 3분 전.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았어요. 1분 전,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카운트다운 소리만 들렸죠. 60, 59, 58. 숫자가 내려갈수록 제 심장도 빨라졌습니다. 30초 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저 로켓이 1cm만 올라가도 일본 외교는 붕괴합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독도 발언이 최악의 실수가 되는 겁니다. 10, 9, 8. 카운트가 내려갔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7, 6, 5. 발사대 아래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4, 3, 2, 1. 점화. 순간 화면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불꽃이 터져 나왔어요. 누리호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죠.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올라갔다. 정말 올라갔어요. 화면 속 로켓이 점점 빨라지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1분, 2분, 3분. 로켓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올라갔죠. 1단 분리 성공. 2단 점화 성공. 페어링 분리 성공. 저는 숨도 쉬지 않고 화면을 봤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3단 점화 성공. 위성 분리 궤도 진입. 그리고 마침내 아나운서가 외쳤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위성 13기 전부 분리 성공.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성공했어요. 제 예측 첫 번째가 적중했습니다. 발사 성공 확률 92%. 맞았죠. 그런데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남았어요. SAR 위성 탑재 여부, 독도 상공 통과 여부 말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죠. 11월 27일 새벽 1시 24분. 일본의 악몽이 시작됐다. 새벽 1시 30분, 저는 한국 언론 속보를 새로 고침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발사는 성공했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였습니다. 무엇을 쏘아 올렸느냐는 거예요. 1시 42분 한국우주항공청 공식 발표가 떴습니다. 저는 화면을 클릭했죠. 글자 하나하나를 읽어 내려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4호 포함 총 13기 위성 분리 성공.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4호. 바로 그겁니다. 다음 줄을 읽었어요. 합성 개구레이더 탑재, 전천 후 지상 관측 가능. SAR이었습니다. 제 예측 두 번째가 적중했어요. 87.3%. 맞았죠.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저릿했어요. 전율이 온몸을 휩쓸고 지나갔죠. 이제 일본은 끝났습니다. 한국이 SAR 위성을 확보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독도 상공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날씨와 관계없이 밤에도 구름 속에도 찍을 수 있어요. 일본의 도발에 대한 완벽한 기술적 대응이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일본 외무성은 아직 모를 겁니다. 모두 자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몇 시간 후면 알게 되겠죠. 그때는 이미 늦었을 겁니다. 새벽 3시,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국 SAR 위성 탑재 확인, 일본 외교 위기 현실화. 저는 세 가지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첫째, 한국 발사 성공. 예측 적중률 92%. 둘째, SAR 위성 탑재 확인. 예측 적중률 87.3%. 셋째, 독도 상공 통과 궤도 진입 예상. 현재 확인 중. 저는 보고서 끝에 붉은 글씨로 썼습니다. 11월 11일 독도 발언 후 16일 만에 한국이 실질적 감시 수단을 확보했습니다. 국제 언론은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은 도발했다가 되레 당한 구도로 보도될 것입니다. 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사카모토 과장, 부과장, 차관, 장관 모두에게 보냈어요. 이번엔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오전 6시, 저는 외무성으로 출근했습니다. 복도는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죠. 그런데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사카모토 과장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보고서 보셨습니까? 사카모토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죠.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그들도 이제 알았구나. 제가 옳았다는 걸 말입니다. 오전 8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외무성 상황실에 간부들이 모여들었어요. 저도 호출됐죠. 자문관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대형 화면에는 한국 뉴스가 떠 있었죠. 누리호 발사 성공, SAR 위성 탑재.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상황을 보고하시오. 담당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이 어젯밤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위성 13기가 모두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차관이 물었습니다. SAR 위성 탑재 사실이 확인됐나? 담당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확인됐습니다.
합성 개구레이더가 탑재됐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어요. 다른 누군가는 고개를 감싸쥐었죠. 차관이 저를 봤습니다. 크로웰 씨, 당신이 보고한 내용이 맞았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제 예측 두 가지가 적중했습니다. 발사 성공, SAR 탑재. 차관이 물었습니다. 세 번째 예측은 뭐였소? 저는 대답했죠. 독도 상공통과 궤도입니다. 90분 주기로 지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확인 가능한가? 저는 말했어요. 12시간 내로 확인됩니다. 궤도 데이터가 공개되면 알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만약 세 번째까지 맞는다면 일본은 정말 끝나는 겁니다. 오전 10시 국제뉴스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CNN 속보였어요.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화면을 봤죠. 일본 도발 직후 한국 우주로 대응. 제목이 정확했습니다. 제가 예측한 프레임 그대로였어요. 기사 내용을 읽었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11월 11일 독도를 일본 영토라 주장한 지 16일 만에 한국이 첨단 감시 위성을 쏘아 올렸다. 타이밍이 극적이다.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시작됐어요.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BBC 속보도 떴습니다. 다카이치의 최악의 타이밍. 기사는 더 신랄했어요. 일본 총리의 도발이 한국의 우주기술 과시 무대를 만들어줬다. 외교 참사다. 로이터, AFP, 블룸버그. 모든 외신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레임은 똑같았어요. 일본 도발, 한국 기술 대응, 도쿄 굴욕. 저는 회의실로 달려갔습니다. 차관에게 보고했죠. 국제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차관이 화면을 켰습니다. CNN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앵커가 말하고 있었죠. 일본의 도발이 역효과를 낳았다. 한국은 기술로 답했다. 회의실 사람들의 얼굴에서 피가 사라졌습니다. 사카모토 과장은 책상에 손을 짚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이 역력히 보였죠. 저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졌다고 말입니다. 아직 누구도 모르지만 이미 패배한 겁니다. 오전 11시 일본 SNS가 폭발했습니다. 한국 발사 성공 소식이 퍼졌어요. 반응은 둘로 갈렸죠. 일부는 한국을 조롱했습니다. 로켓 하나 쐈다고 난리냐? 일본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대부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SAR 위성이라고? 독도를 감시한다고? 다카이치가 뭔 짓을 한 겁니까? 저는 댓글들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 국민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말입니다. 정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는 여전히 붐볐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달렸죠. 평범한 하루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평온함이 곧 깨진다는 걸 말입니다. 일본 외교가 추락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1월 27일 오후 3시, 저는 외무성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오전만 해도 충격에 빠진 얼굴들이었죠. 그런데 이젠 공포였습니다. CNN이 메인 뉴스로 다뤘기 때문이에요. 톱 헤드라인이었죠. 일본의 도발, 한국의 반격. 전 세계가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황실로 들어갔습니다. 대형 화면에는 국제뉴스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BBC, 로이터, AFP.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BBC 앵커가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밍이 최악이었다. 한국에게 완벽한 명분을 준 셈이다. 화면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누리호 발사 장면이 교차로 나왔어요. 저는 차관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손으로 이마를 짚고 있었죠. 다른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오후 4시 일본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한국 발사 성공, 위성 13기 궤도 진입. 팩트만 전했죠. 그런데 오후 5시가 넘어가자 달라졌습니다.
논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도발 타이밍 논란, 외교 전략 부재, 정부 무능. 저는 일본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다카이치 총리였어요. 2위는 한국위성, 3위는 독도였죠. 댓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총리가 왜 하필 그 타이밍에 독도를 언급했나? 한국에게 빌미를 준 거 아닌가? 이건 외교 참사다. 저는 화면을 끄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일본 국민도 이제 알기 시작한 겁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말이죠. 오후 6시 긴급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42%에서 38%로 급락했죠. 하루 만에 4% 하락입니다. 이건 심각한 수치예요. 정치권에선 위기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숫자죠. 저는 차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차관이 물었어요. 더 떨어질 것 같은가? 저는 대답했죠. 아직 시작입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폭락할 겁니다. 오후 7시 야당이 움직였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화면 속 야당 대표가 말했죠. 다카이치 총리의 무책임한 독도 발언이 국익을 해쳤다. 한국에게 우주기술 과시 기회를 준 꼴이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외교 참사 아니냐? 총리 사퇴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야당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저는 회의실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사카모토 과장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 저는 제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11월 15일에 작성했던 보고서였죠. 독도 발언 후 폭풍 예측, 한국의 기술적 대응 가능성. 저는 그 보고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제가 예측했던 3가지 시나리오가 모두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첫째, 한국 발사 성공과 일본 도발 연결. 적중. 둘째, SAR 위성 탑재로 독도 감시 능력 확보. 적중. 셋째, 국제 무대에서 일본 조롱. 진행 중.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런데 그 빛이 희미해 보였습니다. 오후 9시 회의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장관까지 참석했어요. 분위기는 최악이었죠.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크로웰 씨, 당신 보고서를 검토했소. 3가지 예측 중 2개가 맞았더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맞습니다. 장관이 물었습니다. 3번째는 독도 상공 통과 궤도 말이오. 저는 대답했죠.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한국이 궤도 데이터를 공개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그것도 맞는다면?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일본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제발 틀렸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장관이 사카모토를 봤습니다. 사카모토 과장, 당신이 크로웰 씨 보고서를 묵살했다는 게 사실이요? 사카모토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책임 추궁할 때가 아니오.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하오. 그런데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 있었죠. 오후 10시, 저는 혼자 자문관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를 켰어요. 한국우주항공청 홈페이지를 확인했죠. 아직 궤도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발사 후 24시간에서 48시간 내로 공개돼요. 내일이나 모레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궤도 계산을 다시 해봤어요. 태양동 기궤도 고도 500km, 경사각 97도. 이 조건이면 독도 상공을 90분마다 지나갑니다. 제 예측이 맞을 확률은 81%였어요. 높은 확률이죠.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자정이 넘어갔습니다. 11월 28일이 시작됐어요. 저는 일본 포털 사이트를 다시 열었죠. 실시간 검색어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1위 외교 참사,
2위 다카이치 사퇴, 3위 한국위성. 분위기가 11월 28일 오전 9시 저는 외무성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분위기가 장례식장 같았어요. 간부들이 모여 있었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죠. 대형 화면에는 일본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 35%로 급락. 전날보다 3% 더 떨어진 겁니다.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42%였소. 오늘 35%요. 이틀 만에 7%가 날아갔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담당 과장이 보고했습니다. 야당이 국회에서 총리 탄핵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총리 교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일본의 추락은 수치로도 명확히 보였죠. 오전 10시 장관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죠. 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크로웰 씨, 궤도 데이터는 확인됐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입니다. 한국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쯤 알 수 있소? 저는 대답했죠. 오늘 안으로는 나올 겁니다.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세 번째 예측이 맞는지 틀리는지 말입니다. 오전 11시 저는 인사과로 호출됐습니다. 갑작스러운 호출이었어요. 무슨 일인지 몰랐죠. 복도를 걸어가는데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혹시 저를 해고하려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승진시키려는 걸까요? 양쪽 다 가능했어요. 인사과 앞에서 사카모토 과장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손에는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사카모토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쳐갔죠. 떨리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인사과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크로웰 씨, 앉으시죠. 저는 긴장한 채로 의자에 앉았어요. 인사과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크로웰 씨의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3가지 예측 중 2가지가 정확히 적중했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사과장이 말을 이었어요. 당신의 분석 능력은 탁월합니다. 일본 외무성이 필요로 하는 인재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다음 말이 뭘지 알 수 없었죠. 인사과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크로웰 씨. 당신을 초대 정보분석국장으로 임명합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국장이라고요? 제가요? 인사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 외무성 40년 만에 지각 변동입니다. 11월 29일 새벽,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국장 임명 소식은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었죠. 한국 궤도 데이터였습니다. 새벽 5시, 저는 한국우주항공청 홈페이지를 새로 고침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화면에 떴죠. 차세대 중형위성 4호 궤도 정보 공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클릭했어요. 데이터가 펼쳐졌죠. 고도 528km, 경사각 97.4도, 태양동 기궤도.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숫자를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어요. 3번, 4번 다시 계산했죠. 결과는 같았습니다. 독도 상공 통과. 주기 93분. 제 예측이 맞았어요. 3번째 예측까지 전부 적중한 겁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92%, 87.3%, 81%. 3가지 예측 모두 현실이 됐죠. 일본은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오전 7시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국 위성 독도 상공 통과 확정, 일본 외교 완전 붕괴. 3가지 예측 결과를 명시했습니다. 발사 성공 92% 적중. SAR 탑재 87.3% 적중. 독도 상공 통과 81% 적중. 저는 보고서 끝에 붉은 글씨로 썼습니다.
일본은 도발했고 한국은 기술로 대응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것은 외교 참사입니다. 오전 9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정면에 섰어요. 이제 국장 자격이었죠. 간부들이 모두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위성이 독도 상공을 93분 주기로 통과합니다. 제 세 번째 예측이 적중했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어요. 다른 누군가는 고개를 떨어뜨렸죠. 장관이 물었습니다. 확실한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우주항공청 공식 데이터입니다. 확실합니다. 장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한국이 지금 독도 위를 날아다닌다는 거 아니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93분마다 한 번씩 통과합니다. SAR 위성이니 날씨와 관계없이 촬영 가능합니다. 차관이 물었습니다. 국제 언론 반응은? 담당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죠. CNN이 방금 속보를 냈습니다. 한국 위성, 독도 감시 궤도 진입. 화면이 켜졌습니다. CNN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앵커가 말했죠. 일본의 도발 16일 만에 한국이 기술적 우위를 확보했다. 도쿄의 굴욕이다. 회의실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오전 11시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 속보가 떴습니다. 31%. 하루 만에 4%가 또 떨어진 겁니다.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42%에서 시작해서 35, 31. 사흘 만에 11%가 날아갔습니다. 이건 정치적 사망 선고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고개를 저었죠. 뉴스를 보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날 일본은 몰락했고 한국은 떠올랐다. 국가의 패배는 조용하지 않았어요. 숫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오후 2시 야당이 총리 불신임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찬성 목소리가 나왔어요. 정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새 국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도쿄 야경이 보였어요.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너머로 한국의 위성이 날아가고 있다는 걸 말이죠. 93분마다 독도 상공을 지나가며 일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돌아선 겁니다. 뉴스 댓글을 읽었습니다. 총리가 한국 홍보대사냐? 독도 언급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제 한국이 위성으로 독도 감시한다. 누구 잘못인가? 저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죠. 이 어둠이 더 깊어질 거라는 걸 말입니다. 제 머릿속에 한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도쿄가 아니라 세계가 일본을 심판하고 있다.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느꼈어요. 한국이 승리했다고 말입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죠. 11월 27일, 일본 외교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한국은 기술로 역사를 썼다. 일본은 오만으로 추락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차관이었어요. 크로웰 씨, 내일 오전 긴급회의 있소. 참석하시오. 저는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은 더 힘든 하루가 될 겁니다. 일본의 추락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12월 1일, 저는 첫 국장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2035 달 착륙 가능성 분석이었어요. 새벽까지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한국의 로켓 연속 성공률, 발사체 설계 안정도, 우주기술 투자 증가. 모든 수치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죠. 저는 결론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2035년 달에 깃발을 꽂을 것이다. 확률 78%. 오전 회의에서 한 관료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갔다고 인정해야 합니까? 저는 대답했죠. 기술은 감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에요. 선두권의 플레이어죠. 밤,
저는 국장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모니터에는 누리호 궤도가 떠 있었죠. 파란 점 하나가 일본을 지나 독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딛고 우주를 손에 넣었다. 일본이 보지 못한 미래를 그들은 이미 보고 있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